이제 우리 무능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다친 마음에 그리고 그 도덕을 정치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이자 또 자기의 좀 우매한 지지 세력을 동원하는 분노를 활용한 정치 뭐 이러면서 그 나라를 진영 정치로 몰아놓고 내 편은 정의고 상대편은 무조건 악이고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지난 조국 사태 때부터 한동안 만들어진 현상이 이제 서초동하고 광화문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총장님에서 뭐그 검찰 윤짜장 뭐 이런 얘기하죠. 짜장 네. 이렇게 돌변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정치 세력이 계속 집권하게 만드는 정치 구조 또는 국민들의 인식이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뭐 정부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권한 정치인들은 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뭐 누구나 적당히 포퓰리즘에 기대하고 또 표를 위해서는 뭐 영혼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니까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쉬운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점점 나쁜 사력들이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집권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회를 두쪽나게 만드는 우리 이렇게 정치권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또 사회를 비평하면서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치가 안 만들어지는 그 그렇죠. 예, 그런 구조가 되고 있을까요? 예, 얘기를 좀 첫 번째는 어쨌든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좌우가 당연히 있죠. 좌우가 있고 좌우가 또 건전하게 토론해 나가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좌파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집권 세력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정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부정을 해봤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그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가 지도자가 아니고 민족 지도자처럼 말을 해요. 국가와 민족 다른 거예요. 저희는 대한민국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적극적 의미로서 한번 부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적 기구로 봐요. 그래서 이 자체 국가보다 더 위에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죠. 네, 대표적으로. 그분도 민족 지도자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주 그런 익숙한 뭐 반미서사 이런 게 다시 이제 매몰되는 거고 또 이제 또 너희는 이제 반민족 행위자부터 시작했는데 또 나오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극단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부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세대가 30대, 40대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욕을 좀 많이 먹는데 30대, 40대가 아이돌 팬덤 1세대예요. 어렸을 때, 10대 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지만 이제 저희 세대는 공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해본 최초의 경험이 아이돌을 좋아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사실은 정치 영역으로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 좋아하거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거나 뭐 야구 좋아하고 축구 다 좋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인을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덕질을 해요. 근데 맘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 인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나의 아이돌이 상처받는 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제가 호남 출신입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호남에서 나왔고 저희 부모님 전부 다 호남 분들이신데 호남이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좀 그 맹목적 지지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맹목적 지지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래도 무슨 뭐 지역 차별을 받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지하기 힘든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 외부 분들이 호남을 비판하는 건 전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남 내부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그 자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역적인 데에 아주 자기 유리한 토대 강군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적으로 중요한 토대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던 담론, 이 담론을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통일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김정은하고 문재인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막 거기 온갖 쇼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울컥 뭉클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민족적 감수성에서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단단하게 매듭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해도 4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좀 핵심적인 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죠? 지역적인 그 독과점 형태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아이돌 그런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미국도 버니 샌더스 지지 세력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40대가 뭐냐면 IMF 때 대학에 직장에 진출하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가장 반체제적이고 반사회적인 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청년 때 그런 이제 성장기에서 20대까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이후의 삶의 사고 기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회학적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세대 같으면 6.25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전쟁을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일에는 무조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저희 세대는 이제 산업화의 성공 그거에 이제 딱 그 가치관이 각인찍혔고 뭐 이런 거로 이제 지금 40대를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문화적인 거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세대를 특정짓는 일인데 더 문제는 정치 구도가 이 한 번 들어간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폐쇄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철수씨가 새 정치한다고 나왔잖아요. 그 정당을 몇 번 만들었어. 근데 이번에도 서울시장 되고 싶으니까 갑자기 전에 한국당은 안 되고 뭐 하고 그러더니 새 정치고 타도 세력이더니 나 서울시장만 시켜주면 입당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건 정당을 완전히 개인 사유물로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죠? 당원의 뜻을 물은 적도 없는데,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외국처럼 1년, 2년에 거쳐서 후보를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은 떨어지고 신인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선거 기간도 안 줘.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면 선거 자금도 모집하면 안 돼. 명함도 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지명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다음에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야. 퇴출이 안 돼. 그러니까 저렇게 망쳤는데 지난 선거에 몇 번 했는데 안철수도 계속 버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떨어졌는데 재수해서 되고. 뭐 우리나라 재수 3수에서 대통령 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바뀌어서 거부당했으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고와 인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30년째 계속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구조가. 그리고 신인들은 들어올 길이 없어. 그러니까 신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기성정치는 권력인한테 줄 서가지고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꽂아주면 되는 지역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천 물갈이 할 때도 아무 반발도 못해. 지임으로 된 게 아니니까. 남이 거저준 거니까. 이 구조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폐쇄적인 구조에서는 이제 그런 우리가 있는 문제가 늘 있고 몇십 년이 돼도 이 정당을 사당화하고
소수의 에리트들이 아무 때나 당명을 바꾸고 통폐합하고 지금 당원도 몰라요. 자기네 당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정당들이 거다거든요. 하도 여러 번 바꿔가지고 뭐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당권을 당원대 뜻지 하고 셀프 구테타를 남한테 줘요. 그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죠? 예. 김종인 씨는 어디서 검증받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야. 구테타, 내부 구테타로 이양한 권력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그 비민주적인 형태의 정당 형태, 그냥 위인설관의 사당화된 조직, 그리고 정당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투표용지에 기득권, 뭐 1번이면 호남표 다 가져가고 서울표 상당 부분 가지고 지금 같으면 2번이면 경상도 다 가져가는 그 유산만 받고 실제 선거는 당을 중심으로 하지도 않아요. 캠프의 사조직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삼김 시대나 지금이다 하는 짓이 비슷해요. 지역 패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개선이 될까? 뭐 이런 한심한 지경을 매일 보고 있는데 우리 하도 익숙해서 저 비정상이 비정상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펜앤마이크에 쓰신 칼럼 보면 12월 지난해 12월인가 10월째 보면 2020년이 이제 몰락의 시작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좌측의 몰락이 있거냐 우측의 몰락일 건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우리나라는 뭐 정권 교체가 늘 자충수에서 자멸하는 거지 상대방이 잘해서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돼서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집권 세력의 그 총선 내분서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그런데 그리고 뭐 저 이명박 대통령 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워낙 인기가 없었으니까 뭐 모든 사람들은 그 재벌 그룹에서 성장했고 돈 많고 뭐 그래서 MB 안 된다고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도 이게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경제 정책이나 특히 요새 뭐 백신 확보 못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무능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 이제 더 이제 사람들한테 지금 신임을 잃은 건 사실 부동산 정책이죠, 뭐 그죠? 그게 LH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그러면 지금 좌의 몰락이에요, 우의 몰락이에요,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얘기를 할 거는 이제 몰락이 이제 정확히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좌파가 먼저 몰락하든지 대한민국이 먼저 몰락하든지 쟤네가 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몰락이니까 어떻게 보면서 둘 중에 하나다 이제 그랬던 건데 사실 이제 좌파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건 있어요.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좌우의 대결 이제 선거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골 덜 넣는 팀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자살골에서 지금 좌파가 좀 앞서가고 있어요. 자살골에서 앞서가는데 여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죠. 여기도 만만치 않고 김종인 체제라고 하는 것도 김종인 체제가 왜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이제 한국의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뭐 어떤 정당이냐면 저는 국회의원 조합이라고 봐요. 국회의원 조합이고 이 조합인데 이제 선거를 한번 크게 패배를 했잖아요. 패배를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김종인 체제를 왜 만들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생존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책임 좀 져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있고 세상에 어떤 정당이 비대위 체제를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런 비대위 그렇죠. 외부 사람을 끌어다가 그 당원도 아닌 사람 끌어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뭐 1년은 아니고 1개월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살골을 계속 덜 넣는 세력이 이기다 보니까 끄떡하면 벌어지는 게 정계 개편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해갖고 대충 덮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몇 명 얼굴 교체하고 또 몇 명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도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등장을 한 거잖아요. 안철수가 갑자기 입당한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정계 개편 시나리오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누가 이긴다 진다라고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제가 어쨌든 선거 이렇게 투표용지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우파 정당에 울면서 찍더라도 찍을 건 같아요. 울면서 찍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좌우의 차이가 뭐냐면은 망국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좌는 빠르게 망국으로 가는 거. 여기는 약간 속도를 좀 지연시키고 있는. 그게 미덕이라면 미덕이다. 하는 어떤 행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찍긴 찍혔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끄떡하면 일어나는 정계 개편, 그 다음에 자살골 덜 넣는 걸로 뭐 정치적으로 연명하려고 하는 거를 좀 놔두고 정당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진성당원제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한테 결정권을 주고 그래서 이제 뭐 후보를 선출하고 이런 것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고 뭐 이런 과정이 또 잘 되려면 사실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치 활동 굉장히 올가맨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제 좀 완화를 하거나 폐지를 하면서 이거 두 개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100% 일단은 그 진성 당원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게 일단 무리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쿼터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정계 개편하고 선거 때 뭐 누구 그 뭐 어디서 활동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꽂는 거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중진 의원들 가방 못지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이념이 없는 거야. 누굴 봐야 되냐면 저기 자기한테 공천권 주는 사람의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진성당원이라고 하는 거를 최소 뭐 한 10,000원 이상 정도 한 달에 돈을 내는 이런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 결정권이나 발언권을 주는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오랜 기간 걸리는 체질 개선 사업이겠지만은 시도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기 그 자가 망하냐 우가 망하냐 그러니까 우가 망하냐 나라가 망하냐 뭐 그게 사실은 오래전에 우리 저 정규제 주필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 우파가 망하고 문재인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적인 가치관이나 세력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그 예상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간에 아무런 우파적인 연대감이 없었잖아요. 그냥 적대감으로 이어졌고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이 돼서 그 후에 와해의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쪽이 집권하면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그럴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양새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하시는 바는 비슷한 논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그 소위 보수 정당인지 자유주의 정당인지 그냥 야당인지도 좀 불확실한 지역적 지금 뭐 국민의힘이 워낙 이제 그 중도 확장론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인기영합 쪽으로 많이 해서 이번에 뭐 가덕도 공항하고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뭐 한일 간 해저 터널까지 만들라고 김종인 씨가 사기를 쳤는데 그래서 뭐 보수 정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이 지금 뭐냐면 4년째 연패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탄핵 전에 국회의원 이전 국회의원 때 그 분열돼 가지고 그 안철수 당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일당을 뺏겼었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선거에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불임 정당이고 패배에 그냥 익숙해진 정당이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국회의원만 되면 되니까 그거 외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어떻게 보면 대권을 못 만들면 불임 정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임 정당인데 불행히도 그게 소수 정당 그 정의당이나 이러면 뭐 대권이 아니라도 가치지향적으로 하니까 소수파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본인 양대 정당 중에 불임 정당이 생기면 되게 불안한 일이거든요, 국민한테.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맘 놓고 또 그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그 전기가 돼야 된다. 이번에 이기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쪽에 자신감을 갖는 대신에 저쪽은 분열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제 문재인의 레임덕이 급격히 되고 그러면 문재인을 비판하는 내부가 나오겠죠. 문재인하고 차별화해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지지 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부성 발언을 하잖아요, 그제? 예, 근데 문재인이 몰락해가지고 인기가 없어서 가까이 가면 표가 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거 되겠죠.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그나마 다음 대선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대선에 가는 교두보가 될 거라고 기대하니까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거는 기대가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냐. 근데 불행히도 지난번 4월 총선은 여전히 그 보수 세력의 분열, 그러니까 이 태극기 세력하고 뭐 탄핵을 했던 세력하고 그 안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간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한 번도 지금 탄핵의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발돋움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하려다 보면 박원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박원순은 살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책이나 그 부패 구조가 살아있고 뭐 그 부패 구조에서 뜯어먹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거가 이제 책의 핵심적인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박원순이 살아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뭐냐면 제가 잘 아는 지인이에요. 근데 박원순을 지지하고 따라다니다가 그 덕에 서울시 산하 공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낙하산이고 이제 부패 세력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입만 열면 재벌 정경유착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그런데 엊그제 왜 박원순 전 시장한테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는 분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격분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카드 뉴스 만들었다 그러면서 올리는데 오마이뉴스의 기자가 손병관 씨, 책 써가지고 그 박원순에 대한 혐의 주장하는 게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 오마이뉴스나 이런 쪽에서 우파들 공격하고 커럽션 공격할 따랐을 때 여성들한테 그러면 뭐 2차 가해라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음모론자들 뭐 트럼프가 부정으로 당선됐느니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로 다 훔쳤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맨날 그래. 큰 그림을 무시하고 작은 거 가지고 집착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는 무고한 혐의면 왜 박원순이라고 하는 권력지향적인 인간이 가서 자살을 했겠냐는 그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나 뭐 유럽처럼 유명 인사한테 자기가 불륜을 했고 뭐 성추행을 했다면 그거를 폭로함으로써 뭐 어디하고 인터뷰를 하면 몇백만 불을 주고 책을 쓰면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서울시의 공무원이 그걸 폭로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건 박원순이 자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얘기는 끝나야 되는데 문자 메시지나 보낸 사진이나 실제 증거가 있잖아요. 있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고 책을 바로 그 책을 사주는 사람이라 그걸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데 격분을 해가지고 박원순의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 글을 많이 퍼날려세요. 그리고 카드 뉴스를 올리는 사람이죠. 저는 이게 그 박원순의 아바타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악했어요. 제가 잘 아는 선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점점 멀어졌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제발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냐 당신들 지금 당신들이 그 가해했던 박원순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지금 박영선 후보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죠?
같은 여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죠. 이거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 박원선 아바타들은 아직 살아 있다라는 걸 어제 제가 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그 박영선 후보가 전 장관이라는 분이 뭐 워낙 저 표독한 사람이고 내편 나편으로 하는 진영 논리에 아주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무지하고 경제 모르는데 경제부처 장관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그 진영 논리에 쌓이는 아주 정치 공학적인 인간이고 뭐 추미애나 박영선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인간적 품이나 뭐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이미 이 정치 공학적인 이 정치 권력의 화신들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뭐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든지 2차 피해를 하는 그래서 아바타가 살아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원래 그런 뜻을 쓰신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이 정말 박원순 아바트들이 아직도 귀신들이 많이 살아있구나 그걸 어제 보고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그 여러분하고 좀 보면 이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항상 그거예요. 그 큰 그림은 빼놓고 예. 아니 그 여성이 뭐 저 은밀히 불러가지고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지만 뭐 키스한 증거가 없다. 키스 증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키스하는 동안을 무슨 동영상을 찍나 하고 어디 만졌다는 증거가 없다. 이걸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보시면은 약간 두 가지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2차 가해다 피해자 중심주의다라고 했던 거는 원래는 여성계에서 계속 썼던 거예요. 네. 썼던 거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무고한 희생자도 그럼 있을 수 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미국 같은 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걸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놓고 그걸 칼날이 자기한테 향하니까는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 쓸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기준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남인순, 고민정, 박영선, 뭐 진선미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페미니즘 비판하고 이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이제 여성 혐오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여성 혐오 안 합니다.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내가 어떻게 여성을 혐오해요? 혐오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성 문제와 여성계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근데 여성계의 문제는 그런 힘들게 사는 여성을 앞에다 전시해 놓고 본인들이 계속 뭐를 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고민정 씨, 남인순 씨, 진선미 씨 이 사람들이 여성 할당제나 여성 가산점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성을 앞세워서 팔아먹으면서 본인들이 출산한단 말이에요. 제가 공격하는 건 그런 거예요. 페미니즘이 지금 그 도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사회가 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가치 기준 하나도 없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똑같은 일이 이제 뉴욕 주지사 쿠모에서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쿠모한테 사임하라고 압력하는 게 민주당 내의 여성 국회의원들, 상원 의원들이거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임피치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나고 나서는 그렇게 민주당에서 지금 또는 여성계에서 이슈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뭐 천정산에 도롱뇽을 살리겠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럼비야 울지 마. 뭐 그러고 그 제주 군항을 만드는데도 환경 문제 가지고 들고 바위를 깨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가덕도 공항 하는 데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환경 단체가 다 어디 갔어? 그 많은 여성 단체하고 저 지금의 그 야당 쪽에서 무슨 성추행이나 뭐 이런 혐의가 났으면 그렇게 격분해서 나왔던 여성 국회의원들, 여권의 국회의원들, 추미애 뭐 다 침묵이에요. 박원순에도 침묵, 오거돈에도 침묵, 지금 2차 가해를 가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발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이 상식적인 사회고 가치 중심 사회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는 내세우는 명분하고 아까 얘기하는 그 자기 위선적이고 그런
그 정말 그 조선시대 때 했던 거와 똑같은 일들이 지속된다고 한다는 게 이 박원순 사태가 보여주는 아주 극렬한 모습인 거예요, 그죠? 예. 지금 그 저 박원순은 살아있다 해서 이제 우리 그 성추행 문제나 뭐 여성 문제도 지금 여기에 다 엮여 있는 문제고 사실은 얼마나 미안해해야 돼요, 그죠? 자기 정당에서 그런 일 있으면 후보 안 내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한테 100만 원 주는 가지고 그렇게 생색내는데 지금 이 두 선거로 거의 몇백억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4,500억씩을 쓰는 돈이에요. 그거 다 어마어마한 국고 낭비고, 그리고 뭐 뽑아놔도 1년밖에 일 안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좀 국가적인 낭비예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문재인도 자기가 만든 당원 바꿨는데 내가 안 바꿨다 그러고 입 싹 닫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원순이 남겨놓은 그간 이제 박원순의 저쪽에서는 박원순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건가요? 저는 일종의 이제 좌파 시민단체 입장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박원순은 어떤 존재냐면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 아, 그럼 돈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딱 돼가지고 서울시장 2011년에 됐잖아요. 2011년이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중앙 권력은 그래도 보수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제 4년 정도 있었잖아요. 이 시기 때 좌파가 사실은 좀 배가 고팠어요. 그때 민주당이 맨날 뭐 이렇게 뭐 해도 안 된다, 뭐 이놈의 정당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지지자들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다. 그랬을 때인데 그때 박원순이 서울시를 잡아가지고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한테 돈을 어마무지하게 퍼주는 거예요. 온갖 명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가장 배고플 때 달달이 오는 진짜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 같이.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박원순 모델이 벤치마킹 돼가지고 지금 각급 지자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돈벌이를 가르쳐주는 스승 같은 거. 그러니까 소매치기 하는 법 그거 어디 배우려면 그 스승한테 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싹 빼갖고 오는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밥도 주고 기술도 주고. 네, 해먹는. 이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완전 생명의 그렇죠. 생물이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돈이 흘러 다 자리가 잡고 그랬으니까 그 좌파 세력의 거대한 이제 너무 그 묘상이 돼 있는 건데요. 저 책에서 가장 그 많은 문제 중에 제일 큰 박원순이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종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내갔던 것 중에 한 번 못을 박아놓으면 못 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 이제 박원순의 저 서울시정에 지금 시장이 바뀌면 만약에 뭐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가 됐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청장이고 시의원이고 다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박원순이 저럴 수 있는 배경은 서울 시민이 일당 독재를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 군데 몰아주면 얼마나 위험한 건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는 바람으로 그냥 다 흘러가가지고 국민이 결국 이제 또 국민 탓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울시장을 바꿔놓으면 그 빼지 못할 못 때문에 고생해야 될 게 뭐가 제일 큰가요? 뭐 부동산 뭐 이런 거는 뭐 자기가 시장 권한으로 뭘 할 수 있고 시 개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 아까 같은 예산 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세력들 지지 세력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깝고 자기 자리도 없어지고 그렇죠. 계속 거기서 출세를 했어야 되는데 돈도 되고 그런 세력들을 걷어낼 수 있나요? 지금 그거를 걷어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장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일거에 청소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를 할 수 있고 시장이기 때문에 들여다가 어쨌든 또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울시장 정도면 여기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좌우가 싸우는 데 있어서 전선을 조금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탈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수, 그러니까 흔히 뭐 자유 우파, 뭐 보수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뭐 자중질환도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일시적이나마 보다 우위의 전선을 쳤을 때가 딱 저는 두 번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조국 사태 때 하고 그 다음에 윤미향 사태 때 두 번이거든요. 이거는 저쪽이 이제 아주 그 적나라한 형태의 부패 구조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익적인 지향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별 생각 없는 뭐 스윙부터층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을 좀 우리 아젠다에 지지를 하게 되는 건데 서울시에 지원했던 사업들을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은 저는 그런 식의 전선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지만은 좀 공세적으로 전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결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또 저쪽은 이렇게 맞다 보면은 자기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LH 맞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을 계속 한 번, 두 번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파 진영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중질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로 갈라져가지고 왜 갈라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갈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을 하루를 버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눈에 돌린다,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쁜 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저는 거기에 비례해서 진영이 좀 봉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다 유리한 전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